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의 방은희입니다. 1907년 고종황제의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된 이준 열사를 기억하십니까?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서 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려던 3명의 특사, 이상설, 이준, 이휘종. 하지만 일본의 방해, 서구열강의 외면 속에 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이준 열사는 울분에 겨워 단식을 하다 머나먼 이국의 호텔방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100년 전 7월 14일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준 열사의 자택에 관한 것인데요. 이 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떠나기 전 고종황제에게 신임장을 수여받게 되는데 그곳이 이준 열사의 자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준 열사의 자택이 헤이그 특사 사건의 출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이준 열사의 자택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순우 선생님께서 끈질긴 추적 끝에 이준 열사의 집터를 찾아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의 출발지, 이준 열사 집터 추적 발굴기. 오늘 이순우 선생님,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순우입니다. 네, 선생님. 먼저 연구소에서 하시는 일,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연구소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본연의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시 유물이랄까 전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의 가치를 좀 이렇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하거나 정리하거나 하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짬짬이 이제 글도 써서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생님은 일단 답사를 좀 다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하시죠.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이순우 선생님 하면 답사계의 어떤 유명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홍보실에서 진행하는 답사 때 선생님을 모시고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말씀드리자 보면 문화재 분야, 특히 건축물 관련해서는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늘상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연구가 가능한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자, 이준 열사 하면은 선생님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인데 자택의 위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나요? 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떠오르는 어떤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술국치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남산기슭에 있는 통관간접터. 네. 그 다음에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도 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은 덕수궁 옆에 있는 중명전, 수호콘이라고도 하는 건물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헤이그 사건 110주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졌던 이준 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국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정작 헤이그 특사 사건과 관련한 공간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딱히 떠오르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준 열사와 관련된 새 특사의 행적을 기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찾아보기가 직접 관련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역사 사건 자체가 말하자면 헤이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역사 공간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역사 사건이건 아니면 역사 인물에 관련된 것인 거 말이죠. 네. 이걸 지금 제가 초반에 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연도를 헷갈렸네요. 110년 예, 되는. 그렇죠. 110년 전입니다. 네. 원래 110주년. 선생님 근데 지금 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뭔가 공간을 추적하는 방법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공간 이걸 먼저 좀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준 열사 관련된 집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 같은 게 좀 남아 있나요?
예, 그 몇 가지 기록이 있기는 한데요. 가령 이제 대한지역 시절에 남아있는 뭐 주소 같은 식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제 주소만 가지고는 그 현재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집원식 주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 계략적으로는 집터가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라고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명쾌하게 네. 어느 동네에 몇 번지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당연하죠. 100년 지금 저는 이제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전 주소로 집 찾아가라 그러면 또 그것도 찾아가기 힘들 텐데 100년 전 주소 100년 전 기록에 나타난 주소로 현재 어디인지 장소를 찾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찾아내는 방법을 주소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셨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냥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기록들을요, 이렇게 뭐 짜맞추어서 이렇게 재조합해서 그거를 이제 추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뭐 최적의 방법이었거든요. 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설명 들으시기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요. 그 네.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우선 우리가 사례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우선 이준 선생님의 그 사위에 유자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일제강점기 때 그 사학자로도 활동을 하셨고. 네. 특히나 이분이 그 이준 선생 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게 4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준 열사함이 1907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책 자체는 1947년이기 때문에 40년의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4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네. 뭐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그 이준의 그 부인되는 이일정 그 여사라는 분을요 1935년도까지 그 생존해 계셨는데 네. 이분을 직접 이제 모시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곧장 전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책 자체의 내용을 보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사실관계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인 어떤 특히나 그 집도와 관련된 것은요. 그거는 일단 직접적으로 전해들의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포괄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사실관계 신빙성을 이렇게 의심받을 정도는 아닌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어쨌든 여기에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그 자택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표현에 따르면은 북서 안현 11통 16호인데요. 네. 지금은 뭐 집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도로명으로 변경됐지만 그 당시 대한제국 시절에는 어느 동네 몇 통 몇 호 이런 식 표현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집 위치와 관련해서는 그 안동 별궁 동쪽 담장을 지나 4-5번째 정도 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네. 그 안동별궁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국동 별궁입니다. 안국동을 서울에 있는 안국동을 이제 줄여서 안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그 풍문여고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바로 안동별궁 자리인데 네. 거기에서 동쪽 담장을 지나 4-5번째 집이라고 하니까요. 그 계략적인 그 도로 위치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충 어딘지는 알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정확한 곳을 집어내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1동 16호라는 개념만 가지고는요. 네. 그 뭐 집원 체계로 그 안국동 몇 번지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걸 이제 대조하는 것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대한제국 시절까지 사용하던 몇 통 몇 호라는 개념이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1914년도에 네. 일제가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 개편도 하기도 하고 네. 지금도 사용하는 집원 주소를 확정을 했거든요. 그게 네. 1914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래에 몇 통 몇 호가 몇 번지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렇게 대조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네. 금방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자료는 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난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요. 네. 그 최근 우리나라 그 도로명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연구소에
사례를 예를 들면 네. 가령 이제 저 연구소가 그 지금 종전에 사용했던 게 청량리동 네. 38-29번지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새로 이제 그 도로명 주소로는 그 동대문구 이제 구까지는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네. 왕산로 283이죠. 네네. 뒤에 번지가 아니라 그냥 그 숫자로서 그렇죠. 283 이렇게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또 그 전에 쓰던 청량리동 38-29번지가 왕산로 뭐 283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것을 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약간만 세월이 흘렀다고 치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흐른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연구소 주소도 과거에 뭐였지 이렇게 의심을 그렇죠. 갖기 마련인데 네. 뭐 기타 예를 들어서 뭐 청량리동 다른 집원이 몇 번째를 바뀌었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연구 차원에서 시간이 흐르면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제 1914년도에 이런 식의 혼란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번지수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되는 건 이제 그래도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의 그 주소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제대로 예, 그대로 이렇게 대입되는 식의 자료는 아직 제가 없다는 거죠.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찾으신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도한 방식은 그 당시에 일단 신문 자료를 보면요. 간혹가다 밑에 이제 광고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안국동 그 당시 표현은 이제 안현이라 그랬는데요. 네. 그 현이라는 거는 고갯마루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안국동 넘어가는 지대를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이제 그 고개가 있는 동네라고 네. 이렇게 인식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안현이라고 불렀는데 안현 또는 안국동이라고 나오는 식의 광고지를 쭉 취합을 해보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쭉 훑어봤더니 1909년도에 황성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황성신문에 보니까 그 서상팔 양말 제조 판매소라는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집 주소가 그 광고지에 의한 주소가 경성 북부는 이제 북서하고 이제 대치되는 개념인데요. 네. 그것도 똑같이 안현이고 11통 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준 선생 집이 11통 16호였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비슷한 자 위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이 1914년 그 당시 일제가 이게 전환할 때 보면은 그 지정 목록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보니까 서상팔이라는 사람 이름이 안국동 153번지에 사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식 단서로서 11통 6호는 안국동 153번지로 전환이 됐구나. 네. 이렇게 이제 그 확인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준 선생 전에 나오는 그 안현 11동 16호는 대략 이제 이 근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일단 추측을 일단 했습니다. 신문에 옛날 신문 그러니까 1909년 황성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에 그 양말 공장이 주소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 선생 전에 나와 있는 이준 선생님 주소가 북서 안현 11통 16호 요건데 이제 서상팔 양말 제조 판매소가 북부 안현 예. 11통 6호. 요걸로 이제 추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안국동 153번지로 대치되는 주소다라는 이 케이스는 이제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안국동 153번지까지 찾아냈어요. 그죠? 예, 153번지 있지는 그냥 그 참고용으로 일단 확인이 된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서상팔 같은 사람 경우에는요, 뭐 같은 집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네. 주소가 이렇게 연속적인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그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전환이 됐구나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분들은 바로 이 집 안국동 집에서 살았던 게 1905년에서 1907년까지만 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헤이그 사건 직후에 이제 그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 집 주소가 과연 어디에 살았던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907년에 이준 선생님의 집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때 바로 이제 헤이그 사건의 시작이 됐던 그 집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집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서가?
예, 그 단서는 그 부인 상점이 있습니다. 부인 상점. 부인 상점, 여성 얘기하는 부인요? 그 이제 다른 말로 여인 상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부인 상점이 그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말로는 여성용품 뭐 쇼핑몰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준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황성신문 네. 1905년 6월 16일자에 보면요. 부인 상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대충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준 씨의 부실 모씨. 네. 여기는 이제 모씨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일정 부인을 말하는데요. 네네. 부실 모씨가 북서 안현 앞에 말씀드린 그 주소고요. 자기 집에 가게를 개설하고 여인 상점이라는 문패를 걸고 내외국 각색 자파를 놓아두고 매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뭐 내외국이란 거는 이제 국산이건 이제 해외 수입한 물건이건 그런 거고요. 네네네. 각색 자파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일종의 백화점 같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수입 자파상과 같은 이제 그런 가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이준 선생이 하도 이제 감옥에 자주 가고 하니까 그 먹고 사는 방편으로 부인이 이 가게를 하여튼 뭐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가게 하나 낸 게 신문에도 또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였나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거나 일반적 관행으로 봐서 가정집 부인이 이런 가게를 내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이제 성부적인 그런 식의 일이었기 때문에 황성신문에서 바로 이 일을 주목하고 있다가 예, 그 내용을 그냥 신문 기사로서 이렇게 채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최초에 그러면은 여성 전용 쇼핑몰이 탄생이 된 거군요.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의미가 또 있는 집이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여인 상점에 대해서 이제 1928년이죠. 약간 일제강점기 중반쯤인데요. 네. 그 당시에 대중잡지 별건곤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부인으로서 제일 먼저 가게를 뭐 설치한 분 이런 식 그 소제목으로서 또 잡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서울 북촌의 한 요지인 안국동 가로변 이렇게 갈로 치고 네. 현 진화요리점 장송로 자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정상회라는 부인이 생겼으니 뭐 이런 식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진화요리점은 사실은 좀 중국을 이렇게 뭐랄까 그 일제가 좀 네. 이렇게 비하하는 식의 발언 표현으로서 진화라고 많이 썼거든요. 차이나. 그렇죠. 차이나죠. 차이나를 이제 음가로 사용한 네. 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중국집이에요. 중국 요리집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중국집 장송루 터가 있던 자리가 바로 예, 이일정 부인이 운영했던 부인상회가 있던 상회다.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요리점 그 장송루 그 위치만 찾으면 네.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이준 집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신문 광고에 보면요. 일제강점기 때는 뭐 신년 할애 광고라고 그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는 광고를 많이 수록하거든요. 여기 보면 음식점들이라든지 뭐 여관이라든지 중요한 상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제가 이제 종종 벌였던 박람회, 뭐 공진회라고도 하는데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자기들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 자료들을 위주로 많이 뒤져봤는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성루라고 바로 표기된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예, 못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다시 찾은 자료가 1934년도 매일신보를 보니까 이런 식 기사가 있습니다. 그 표면은 요리점, 그다음 내용은 아편 마굴 이래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안국동에 있는 어느 중국 요리집을 운영하는 마질림이라고 하는 중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편을 밀매하다가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장송루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장송로라고 표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제 그 목록을 봤더니 유일하게 안국동에 사는 중국인이고요. 그다음에 위치 관계상 말하자면 그 안동 별궁에서 몇 번째 자리,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에서 확인해서 그 도로변에 있는 위치 정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중국 요리점 마질님이 살던 집이 곧 장송루다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소가 바로 그 152번지 이렇기 때문에 이 집이 바로 그 부인상회를 운영했으며 또한 이제 이준 열사의 자택에 해당한다. 예. 야, 되게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청취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생님 아주 너무 여러 가지 사료하고 낯선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준 열사 부인 이일정이
그러니까 이준 열사 자택에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인상점이라는 거를 이제 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간의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언론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28년 그다음에 1934년 자료들을 보다가 여인상점 자리에 장송루라는 이제 중국 요리점이 들어섰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소가 이제 나중 주소로는 안국동 152번지였다. 그래서 이준 열사 자택의 주소가 안국동 152번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단히 여기 자료를 많이 찾아 추적해 가셔야 됐었네요.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국동 152번지 이제 변동 사항을 종로구청에 가서 토지 대장을 이제 떼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1920년 3월 달부터 36년 12월까지 중국인 마진림이 이제 소유한 것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집이 장송루터가 맞구나라고 확인했고요. 네. 그런데 이 터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소유주가 변경된 이후에 1964년도 8월 달에 지금 이제 학교법인 덕성학원, 그러니까 네. 덕성 뭐 여대 운영하는 예, 재단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서 이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1975년도에 와서 그 옆에 있는 집원 토지를 같이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안국동 148번지로 이렇게 그 집원 통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집원상으로는 152번지는 이제 사라진 거죠. 네네네. 148번지로 통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바로 그 덕성학원에서 지은 그 해영해관이라고 하는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 안국동 길가에 그 하나은행 안국동 지점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네네. 예, 예. 그 건물이 해당합니다. 예, 종로경찰서 맞은편인 것 같은데 그쪽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안국동 152번지 그 자리보다 더 넓게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안국동 148번지로 다 이제 귀속됐다. 네, 그렇습니다. 된 거죠? 예, 예, 네. 예, 그 자리고요. 그다음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전체가 아니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큰 집원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원래 집터만 가리면 그 건물의 왼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서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은행 간판이 있는데 그 일대 그 자리가 이준 열사 자택의 예, 집터 부분이라고 네. 이제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집은 그 헤이거 특사 사건의 출발지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준 선생이 살았던 그 집에서 바로 위임장을 수령하고 출발했던 그런 의미가 이제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앞에 소개해드렸다시피 그 부인이 운영했던 최초의 부인 상점 또는 여인 상점이 있던 그런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이준 열사의 집터가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사동이나 경복궁이나 안국동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작년에 늘상 헌법재판소 가는 길에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역사의 현장, 이준 열사의 집터라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됐네요. 이곳에 이제 14일에 표석을 세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표석을 세우는 그 제막식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앞에 이제 쭉 설명해 드렸다시피 바로 이준 선생의 집터가 안국동 152번지에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일단 확인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 그 회보지인 민족사랑에다가 관련 내용을 일단 기고를 하면서 네네.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는 일을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곧장 이 일을 좀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소 차원에서 그 종로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그 네. 표석 설치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그 표석 분과 심의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확인을 받아서 그 표석 설치의 내용이 이제 일단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3월 달이었기 때문에요. 네. 4월 22일이 이제 원래 이준 열사가 헤이거를 향해서 출발했던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원래는 이 날을 조금 예 뭔가 제막식을 할 때나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러게요. 예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한 관계로 네. 그래서 또 많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그 7월 14일이 일단 순국일이기 때문에 네네. 예 순국일에 맞춰서 그 표석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이준 열사 순국 110주년에 맞춰서 14일 이
제막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여기 찾아가서 그 자리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 헤이그 사건의 의미는 뭐 그전에 일단 을사조약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한가의 표시를 할까? 그것이 옳지 않는 행위다. 그리고 네. 국제적으로 알려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다가 벌어진 뭐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건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일본이 뭐 고종을 퇴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미칠주와 강요한 다음에 뭐 군대 해산 등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흔히 나오는 그 국권 침탈 행위가 이렇게 가소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국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회복 불능한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불과 뭐 3년 후에 그 경술국치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사건이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탈하게 되는 또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뭐 의미랄까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아픈 역사의 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연구소가 추적 발굴한 역사의 현장 이준열사 집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소가 뭐 친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독립 운동가들 또는 이런 이준열사의 집터 발굴까지 안 하는 일이 없는데 이번에도 정말 큰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이준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에 여러분들 좀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외면하고 싶은 아픈 역사 이런 역사들도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준열사 집터 추적 발굴기는 민족문제연구소 회보 민족사랑 2017년 2월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민족사랑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역사 메뉴 콘텐츠 메뉴에서 민족사랑 또는 민족사랑 PDF를 클릭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정말 재미있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순호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새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대중역사 잡지 내일을 여는 역사 여름호 통권 67호가 나왔습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는 2000년에 처음 창간되어 매해 4권씩 출간되고 있는데요. 이번 호는 21세기 촛불혁명은 20세기의 혁명과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인데요. 정기 구독을 하시면 15%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입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합사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을 모아서 엮은 것인데요. 모두 23분의 유족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잃고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자식들. 이 책은 남겨진 이들의 마지막 증언이자 일본을 향한 통한의 고발입니다. 자세한 구매 문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이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